예, 반갑습니다. 대동학원 은석학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풀이 영상은 각 영역별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대표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풀이를 하고 올해 수능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올해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독서 영역을 한번 보시죠. 자, 독서 영역은 17번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가장 많은 학생이 틀렸는데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당연히 계산 문제니까 3점짜리입니다. 다음은 소리의 AD, 주파수와 크기, 청각 특성을 제시한 가상의 표이다. 각 소리는 서로 다른 임계 대역이 있다 하면서 소리 4개 ABCD에 대해서 각 주파수라든지 또 차폐 문턱값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요. 자, 1번 선지를 보시면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에서는 차폐가 일어나지 않았으므로 A를 들을 수 있겠군. 여러분, 이거는 지금 2번 선지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문단을 한번 가보시죠. 오문단의 5번째 줄, 6번째 줄 한번 보십시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도표에서 A를 보시면 차폐 문턱값이 38이고 소리 크기가 30dB입니다. 그러면 소리가 차폐 문턱값보다 작지요. 그럼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는데 들을 수 있겠군 했으니까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시면 자, D는 D를 들을 수 없겠군 했는데요. 자, D를 보시면 차폐 문턱값이 6, 소리 크기가 55죠.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훨씬 큽니다. 그러면 들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선지 A와 B는 소리 크기가 같으므로 압축할 때 두 소리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되겠군 했습니다. 자, 이거는 오문단 셋째 줄부터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의 비트를 많이 할당하여 소리의 손실을 낮춘다. 차폐 문턱값보다 작은 소리들은 들리지 않으므로 제거를 합니다. 자, 근데 A를 보시면 차폐 문턱값이 38이고 소리의 크기가 30이죠. 그러면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가 커요, 작아요? 작죠. 작으면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제거를 해버리죠. 아예 제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교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A는 아예 차폐 문턱값보다 소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제거가 돼버리죠. 자, 거기 보시면 두 소리 크기의 같은 개수의 비트가 할당이 된다. 아예 A는 제거가 되기 때문에 비트 자체가 할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선지 A와 C의 차폐 문턱값이 같으므로 A가 포함된 임계 대역의 폭과 C가 포함된 임계 대역의 폭은 같겠군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사문단 6번째 줄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임계 대역의 폭은 차폐음의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자, 이게 중요한 건 주파수입니다. 자, 주파수에 따라 다른데 고음에서는 그러면 주파수가 커야 돼요. 저음에서보다 임계 대역이 훨씬 넓다 했죠. 4번 선지에서 A하고 C죠. 자, A를 보세요. A는 주파수가 150, C는 1500이죠. 그러면 당연히 AC 중에서 어느 것이 주파수가 더 고음입니까? 당연히 C죠. 그러면 어느 것이 더 넓다? 임계 대역폭은 C가 더 넓다. 그런데 임계 대역의 폭이 같다 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선지인데요. 압축할 때는 C의 소리 크기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겠군. 자, 여러분, 오문단 셋째 줄 한번 보시죠. 자,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큰 소리일수록 해당 소리 크기에 비트를 많이 할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C는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얼마예요? 25. D는 차폐 문턱값과 소리 크기의 차이가 49지요. 그래서 C 소리보다 D, 거기다가 더 많은 비트를 할당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다고 하네요. 17번을 풀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좀 느끼고 있는 독서 공략법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의 국어 출제 기조, 수능에서의 국어 출제 기조를 제가 매년 해마다 비교를 합니다. 공무원 쪽이든 수능 쪽이든 출제 기조가 바뀌면 반드시
상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독서 지문에도 전반과 후반이 따로 없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요, 중요한 내용이 따로 있고 주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시대가 지났습니다. 정말 세세하게 마지막 마침표 하나까지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기억하지 못하면 고득점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휘의 진심이다. 자, 요즘 어휘 문제 반드시 2문제 나옵니다. 선생님, 그거 뭐 적당하게 문맥 맞추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사고 자체가 안 먹히게끔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남은 기간 혹시 공부하시다가 모르시면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반드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역발상이 등급을 가른다는데, 제가 수업 중에 누누이 강조했죠. 예를 들어서 베르누이 법칙에서 유체의 속도가 커지면 압력은 낮아진다. 그거 이해하고 기억만 하시면 80점. 그걸 역발상을 통해서 유체의 속도가 느려지면 압력은 커진다 라고 생각하면 90점. 그 내용을 시험지에다가 아주 짤막하게 정리까지 하시면 100점입니다. 그 역발상이 여러분들을 1등급으로 만드느냐 못 만드느냐 중요한 키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은 까베기를 좋아한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험이란 건 합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떨어뜨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꽈배기처럼 베베 꼬아놓는 겁니다. 진짜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는 보기가 포함된 계산 문제에는 속임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계산 문제 3점짜리가 나오면 하나는 기억하십시오. 아, 이거 꼬아놓은 게 아니네. 정근법으로 접근하면 반드시 풀 수 있다. 100% 풀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 제일 많이 틀린 것이 30번 문제였죠. 보기를 참고하여 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가가 작자 미상의 화전가라는 규방가사죠. 산명수려, 산과 물이 깨끗하다. 좋은 곳은 소악산이 제일이다. 여러분, 제일이다니까 좋다는 뜻이잖아. 소악산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긍정이니까. 어서 가자, 바삐 가자, 앞에 서고 뒤에 서고, 태산같이 높은 고개, 직유법이고 과장법이죠. 허위, 허둥지둥해도 됩니다. 올라가서 성지, 명성지입니다. 거기에 다다끄는 도착한다는 뜻이죠. 좌우 풍경 둘러보니 수양산 같은 금호산, 충신이 멀었거늘 어찌 저리 부르렀으면습니까? 여러분, 수양산 충신 아십니까? 백이숙제 이야기. 제가 수업 중에 분명히 백이숙제, 수양산, 고사를 캐먹는 이야기 반드시 해드렸죠. 국어는 많이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황하 같은 낙동강은 성인이 나시련가? 이 얘기는 왜 나오냐면, 여러분, 자, 황하강 영어로 옐로우 리버죠. 왜 그렇습니까? 늘 흙탕물입니다. 근데 전설에 하면 이 황하강이 100년에 한 번 맑아질 때가 있답니다. 그때 성인 군자가 태어난답니다. 그 고사예요, 이게. 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어찌 저리 맑아 있노? 구경을 그만하고 화전 터로 내려와서 빈천이야, 정관이야, 소치야, 시냇가에 걸어놓고 청류, 맑은 기름, 100분, 흰 가루입니다. 화전을 지져놓고 그 사이에 친척들을 웃으며 불렀으되 어서오고 어서오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달락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작자미상의 사설시조네요. 공명을 헤아리니 영욕이 반이로다. 그러면 영욕은 영예와 치욕이거든요. 우리 보통 공명은 정치에 뛰어드는 것을 얘기합니다. 좋은 것도 있었지만 또 때로는 치욕도 겪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체로 영예 쪽보다는 치욕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동문에 폐관하고 전려 농가입니다. 성경 현전 헤쳐놓고 읽기를 다한 후에 앞내에 살진 고기 낳고 뒷매에 엄긴 약도, 여기 약이라는 약초를 말합니다. 임고 원망하여 이미 소요하니 청풍이 시지하고 명월이 잘해 스스로 온다는 뜻이죠. 알지 못하겠다 천양지간 하늘과 땅 사이, 즉 이 세상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이같이 즐거움을 무엇으로 대할 수냐. 여기서 대는 대신하다 뜻입니다. 자, 평생에 이리저리 즐기다가 노사태평하여 성화 귀진하면 그 좋은가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에서 시냇가에서 정관, 솥을 걸어놓는 것과 나에서 앞내의 고기를 낳고 뒷매, 뒷산에 약초를 캐는 것에서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 자연에 머물고자 하는 사대부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나는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냇가가 일상적인 생활 공간입니까? 아닙니다. 화전놀이를 즐기러 이쪽으로 나온 겁니다. 이 화전놀이 끝나면 시냇가를 떠나서 일상생활 공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서의 자연이다. 잘못된 것이죠. 보기 문제가 나오면 보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기에 없는 내용이 선지 있을 때.
또는 정반대 얘기를 할 때 그때가 보통 답이 됩니다. 자, 30분 한번 풀어봤는데요. 문학 공략법을 10가지로 좀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대시는 제목을 반드시 보라라고 했는데, 자, 제목은 두 가지가 있죠.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제목과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제목 바위다.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시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파악하셔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제목 그리움이다. 그러면 제목이면서 그 시의 주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대시는 화자가 처한 상황과 정서에 집중하라. 여러분,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좋거나 안 좋거나, 한번 해보자인지 아니면 포기하자인지,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거기에 보시면 제가 또 서술에 집중하라고 그랬죠. 어조라든지, 그 다음에 화자의 태도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시는 시어를 문맥에 따라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라.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긍정은 동그라미 하시고 부정은 세모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전시가는 반드시 음도가라고 그랬는데, 정말 처음 보는 고전시가 나오면 당연히 긴장되죠. 그러나 옛날 말이라도요, 결국은 지금 아까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금방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고전시가도 시어를 문맥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누라 그랬죠. 보통 보면 이제 자연은 긍정이고 인간 세상은 부정이죠. 여섯 번째가 현대소설은 첫 대사 유예라. 첫 대사가 누구냐? 그거 헷갈리면 전체 다 헝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현대소설은 인물들의 대립관계를 파악하라.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전소설도 제목을 반드시 보랬죠. 고전소설에서 제목을 보라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제목의 최척전이다. 최척이가 사람 이름이죠. 그럼 그 사람은 주인공. 심지어 척자가 오를 척자. 그러면 올라간다니까 좀 시련에 대해서 포기를 할까요? 아니면 이겨낼까요? 당연히 이겨내죠. 많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악구도 반드시 파악해 주시고요. 아홉 번째인데, 현대소설보다 고전소설을 더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같은 인물인데 이름이 달라요. 잘 파악하시고 같은 사람끼리 연결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열 번째, 고전소설은 인물의 관계도를 그리라.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그리면 다시 본문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로 신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7번에 그 보기에서요, 학생 1을 김유신 외에 또 누가 군사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지 궁금해. 김유신 외에 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본문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생 3번, 그런데 우리 선조들은 연날 내기를 1년 중에 주로 언제 했을까? 자, 둘 다 궁금증을 가지고 있죠. 자, 4번 선지 보세요. 학생 1과 학생 3은 모두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자, 둘 다 궁금증 드러내죠. 근데 학생 1, 김유신 외에 또 누가 했죠? 김유신 외에 또 다른 사람이 군사 목적으로 연을 사용했는 거,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 궁금증 드러내죠. 근데 학생 3은 뭐라고 했죠? 우리 선조들은 연날 얘기를 1년 중에 주로 언제 했을까? 그거는 이 문단의 밑에서 세 번째 줄, 또한 우리 선조들은 주로 정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학생 3이 말이 안 돼. 1번 선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학생 1은 발표 내용의 일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뭔 얘기냐? 밑에서 넷째 줄을 보시면 연날리기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다가 점차 민간에서 놀이로 승행하였다는 것 나오지. 여러분, 그러면 군사적 목적에 밑줄을 그으시고 민간에서 놀이로 성행에 밑줄을 그으시고 반드시 앞에서 뒤쪽으로 화살표를 보내서, 이거는 독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선후관계나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반드시 화살표로 표시를 하셨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안 하셨기 때문에 1번 선을 답을 하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학생 1번 봐봐요. 민간에서 성행한 연날리기가 점차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됐다. 반대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냥 밑줄 긋고 화살표만 했으면 됐을 거를 그거 안 해가지고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 화작 공부법은, 먼저 화법을 좀 보시면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자, 말하기 방식 위주로 읽으라고 그랬죠. 경험을 이야기할 때 발표자만의 경험도 있고 또 청중만의 경험도 있고 또 둘만의 경험도 있죠.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할 때 있어요. 그 질문을 왜 합니까? 관심을 유도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영상하면 동영상만 생각하시는데 사진도 영상이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이거 정말 중요하죠. 비언어적 표현과 반언어적 표현인데, 비언어적 표현은 말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몸짓이나 손짓, 그런 게
비언어적 표현이고, 그 다음에 반언어, 절반 반자, 하프지, 반드시 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성량, 목소리 크기, 음색, 어조, 그거 두 개 구분 잘 하시고요. 장문은 글의 종류나 글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라 되는데요. 자, 글의 종류가 설득을 위한 건지, 주장을 위한 건지, 아니면 내용 전달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황이나 쟁점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해결책, 해결 방안 나오죠. 그 순서 보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만약에 통계 자료가 나왔다. 거기서 수치가 가장 높은 것 위주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각 자료가 어느 문단과 연관되는지 미리 파악해 보시는 거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읍매입니다. 38번을 보시면 문제가 뭐였냐면요. 밑에서 세 번째 줄에 격조사와 보조사의 결합 유형이었습니다. 그 애는 늦게나마 나만을 위해 자기한테만 있는 책을 빌려줬다. 너는 보조사고 나만은 보조사죠. 그 다음에 나만을 할 때 만이 보조사, 을이 목적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 격조사 구성, 그 다음에 자기한테만 한테 부사격 조사, 만이 보조사, 이게 격조사, 보조사 구성입니다. 그 다음에 책을 할 때 을이 목적격 조사죠. 그러니까 두 개 나왔죠. 보조사, 격조사, 격조사, 보조사 구성입니다. 4부터 먼저 갑시다. 자, 논리가 이것뿐이라면 말로서는 이길 도리가 없겠다. 그럼 논리가 할 때 가, 주격 조사, 그 다음에 보조사 이다 이라면 서술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조사 격조사 구성이고, 로서 부사격 조사, 너니 보조사, 이게 격조사 보조사 구성이죠. 가는 주격 조사입니다. 정답 4예요. 자, 1번 작은 집이나마, 자, 그때 이나마는 보조사입니다. 동물을 할 때 은 보조사, 고양이 많이 만 보조사, 이 복격조사, 이거는 보조사 격조사니까 하나밖에 안 나왔죠. 2번 선지, 여러분 뜻밖의 때문에 뜻밖의 고생하셨죠. 채은 뒤에 조사가 붙었다, 안 됩니다. 이건 뜻밖의 자체가 그냥 부사예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소식이 이 주격조사 큰 누나에게까지는 에게 부사격조사까지 보조사 는 보조사, 이거는 에게까지를 묶으면 격조사 보조사, 그 다음에 까지는 하면 보조사, 보조사니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3번 규정만으로 만 보조사, 으로 부사격 조사, 되네 보조사, 격조사. 그 다음에 문제점을 을 목적격 조사, 길이 할 때 이가 주격 조사, 이 밖에는, 자, 밖에 보조사, 는 보조사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우리만의 장점을, 자, 만 보조사의 관형격 조사죠. 그럼 요거는 예, 보조사, 격조사니까 되고요. 그 다음 장점을 을은 목적격 조사, 그에게 부사격 조사, 조금이라도, 조금은 명사입니다. 이라도가 보조사죠. 여러분, 조금 다음에 조사가 왔죠. 그러면 명사가 됩니다. 만약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사가 되죠. 예를 들어서 소금을 조금 넣어라. 그럴 때는 이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엄미에서 가장 어려운 걸 이제 보셨는데, 자, 첫 번째 개념을 확실히 다져라. 여러분, 건성으로 하신 분, 적당하게 하신 분, 이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주마간산, 달리는 말에서 산을 본다는 거지. 자세히 살피지 않냐고 대충대충 보고 지나간다. 이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보조사다, 은는, 만도, 이런 것만 공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30개씩, 40개씩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드렸죠. 여러분, 공부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문형 문제 35, 36번인데 거기는 주제가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구모에서는 뭐였죠? 첫 번째는 이제 병렬 구성의 개념과 의미적 특성이고, 두 번째 주제가 병렬 구성의 문법적 적절성 판단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세국어 문제는 반드시 현대어 풀이가 나옵니다. 풀이된 현대어를 기준 혹은 중심으로 추론하시면 아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구모에 나왔던 각 영역별로 가장 어려운 문제 풀이도 했고, 또 거기에 대한 공략법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끝으로 수능 출제 예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에서 연결 교재의 배경 지식화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적어도 이 시가가,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인가만 아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1번 독서, 올해 경제 쪽으로 우리 많이 했지 않습니까? 채권과 듀레이션, 로렌츠 곡선과 진위계수, 대제성과 경합성, 공유제 수요 곡선, 죄형 법정주의와 미수. 자, 그 다음에 문학은 수능 특강에 보시면 어유당의 관북유람일기 중에서 북살로가 나오죠. 관북유람일기에서 5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동명일기예요. 동해에서 월출과 일출 장면입니다. 정철 선생의 관동별곡에도 월출과 일출이 나옵니다. 그거 두 작품을 비교해서 연계해서 시험 날 확률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풀어본 거 기억나시죠? 엄매에서는 올바른 문장 쓰기가 나왔는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여러분 참고해 보시고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문장 부호, 이게 여러분들 허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맹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의존명사, 이번에 조사가 엄청 자세하게 나왔죠. 의존명사 제가 해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거의 대동학원, 은석학원 학생들만 알고 계실 건데 5번에 보시면 보조사로서의 이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보통 이가는 주격조사 아니면 복격조사죠. 근데 제가 해드렸습니다. 보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저는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버티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이제 한 60일 남았는데 건드리지 마시고 잘 버티셔서 끝까지 가십시다. 그 길에 저와 대동학원, 은석학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파이팅!